이 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 그동안 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뭐 부동산 문제라고 본인도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살고 계신 집 어떻게 집값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종부세는 얼마나 내셨는지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종부세는 얼마나 더 올랐는지 그런 얘기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거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뭐 제 집이 아니다 보니 지금 시가가 얼마인지 뭐 이거를 좀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종부세가 얼마나 날라왔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종부세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그 부동산 정책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그다음에 그 규제 완화 크게 이제 이렇게 좀 내고 알고 계신데 그 종부세 같은 경우 폐지를 하면 오히려 또 주택시장 흔들고 또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교부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균형 발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종부세 폐지의 효과 좀 생각해 보셨는지. 예. 글쎄 먼저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원칙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는 뭐 최소한의 기초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관리해 주듯이 최소 단위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에 그것이 주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그런 철학이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이 종부세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좀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종부세의 대상이 된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11억 이상의 집을 법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100%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라는 게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고요. 이것이 전가되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제가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런 것들을 이 어떤 과세가 미치는 그 경제적 그 효과를 좀 디테일하게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종부세를 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중에서도 이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고 종부세가 또 부과가 되고 하니까 국민들이 뭐 돈이 많아서 종부세까지 얼마 낸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뭐 2%와 98%로 갈라치면은 98% 표가 이거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 이런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갈라치기적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4년여 동안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또 그다음에 못 가진 분들은 전월세 난민이 됐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특히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 아까 나왔듯이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려 달라라는 뭐 호소도 있던데요.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집값을 이제 가격 기준으로 2배가 올랐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어떤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까? 지금 또 이게
구입하면서 또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뭐 과거로 만약에 되돌린다고 할 때 또 이런 대출 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집값의 등락이라는 것도 어떤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규 물량들이 더 공급이 되고 또 기존 물량들도 세제의 좀 합리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요, 이처럼 이제 국제사회의 그 제재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북한의 대화 중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경하고 또 독대적인 대응이 예상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누구의 인권은 보장하고 누구의 인권은 무시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범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모든 분들에 대한 인권은 똑같이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인권 문제와 어떤 무슨 그 외교적인 이런 강복 문제는 조금 더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어느 지역에서의 그 인권의 침해가 있던 건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고 문명국가 인권 존중 국가로서의 그 입장은 가져야 되만 그래야만 존경받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과 대화가 진행 동안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저도 인권 그 결의안이 나올 때는 정부의 입장을 그동안 뭐 최근 몇 년 동안 참여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원칙에 맞는 그런 정부 정책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 군 통수권자의 결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영평도 도발 때 원점 타격을 했어야 했다. 아니다. 참는 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교전 가능한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점 타격 문제는 일반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현장에서의 그 대응으로 부족하고 이를테면 포가 발사되는 그 원점을 공격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공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뭐 그 권한까지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훈 클럽은 공평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영향이 큰데요. 지금 우리 앞에 큰 벽시계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중국은 왼쪽 9시 방향, 미국은 3시 방향에 있다고 봤을 때 보통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인도는 지금 인도가 지향하는 바는 대략 12시 30분 방향, 그리고 일본은 2시 방향, 호주는 2시 30분 방향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세 나라 다 모두 미국에 약간 가깝지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미중 이 관계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대한민국의 국익이 극대화되고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시계가 한 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그란 이런 저런 시계라고 한다면은 마치 그 반도체 그 웨이퍼에 많은 막이 깔리듯이 아주 중층적인 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의 이런 안보 동맹이라든가 또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이런 반도체 또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그거는 한 3시 방향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지구적인 이런 문제, 또 이 아시아의 그 안보와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역을 위해서 중국과 또 같은 그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9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무슨 중간자 입장이다 해가지고 12시로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문산다라는 그런 데가 아니라 좀 위험한 질문이었는데 잘 나가신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 플로어에서 비슷한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면 베이징 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답변 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아직 이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지금 그 근처에 가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정도만 나왔는데요. 그 어떤 한미 관계라든지 중국의 또 방침,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 국익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하게 대답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송 독립과 관련해서 이종수 국장이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방송 독립과 관련해서. 네, 윤 후보께서 지난 10월에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셔서 공영방송이 편향이 되면 민영화가 답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달에 이재명 후보 강의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공영방송의 독립 방안에 대해서 대선 전에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께서 이런 제안을 수용을 하셔서 같이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입장이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후보들끼리 무슨 선거에서 표를 얻는 그런 쇼임은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저는 미국, 영국의 BBC라든가 최소한 일본의 NHK, 또 알자지라 같은 이런 좀 국제적으로도 그 공정성과 이 중립성이 인정된 그런 그 공영방송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면은 정말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물론 정치가 또 이러니까 방송도 어려운 점이 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 공영방송의 독립이냐 중립이냐 문제보다는 얼마나 진실한 내용을 방송을 하며 또 얼마나 양쪽의 입장을 공정하게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게 저는 독립성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을 시켜줬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세력이 잡아가지고 뭐 방송의 진실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은 그 독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과 공정인데, 이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은 정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공영방송을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영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될 문제이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공영방송을 갖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언론이 국민들에게 진실하고 공정하게 알리는 또 그런 책임 있는 언론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걸 바랄 뿐입니다.